자, 계속해서 기관 일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죠. 디젤 기관과 비교한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요지가 뭐예요? 디젤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가솔린 기관의 장점 뭐냐 이거죠? 가솔린 기관의 장점. 자, 첫 번째, 기관의 단위 출력당 중량이 작다. 그렇죠. 디젤 기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같은 단위 출력당 무게가 많이 무겁다라는 거죠. 왜? 디젤 엔진 기관 같은 경우는 폭발 압력이 더욱더 큽니다. 압축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 압력, 폭발 압력이 더 크니까 그만큼 엔진을 보강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해서 가솔린은 상대성이니까 폭발 압력과 압축 압력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볍게 하고 또는 작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출력당 중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열 효율이 높다. 누가 더 높아요?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으로 봤을 때 가솔린 기관이 열 효율이 디젤 기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대략 한 25에서 한 32% 정도의 열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디젤 기관은 대략 한 32에서 38% 정도의 열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표면적으로 딱 비교했을 때 그렇죠. 열 효율이 더 높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디젤 기관이 더 열 효율이 높죠. 자, 2번 틀린 표현이네요. 자, 대형화할 수 있다. 가솔린 기관은 연소실이 커지고 연소실이 커지고 연소실 용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배기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솔린 기관의 연소실 표면적이 커지고 연소실이 크기가 커지면요 그만큼 대형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연소실이 그만큼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노크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대형화를 하려면 기통수를 여러 개를 잘게 쪼개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디젤 같은 경우는 기통당 하나의 배기량을 2000cc, 3000cc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젤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인 거고, 디젤 기관은 대형화하면 할수록 디젤 기관에서의 노클은 적게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가솔린 기관은 대형화하면 할수록 노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었죠. 자, 대형화할 수 있다? 아니죠. 대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연료 소비량이 작다? 아니죠.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하고 누가 더 연료를 많이 먹습니까? 가솔린 기관이 디젤 기관보다 연료를 더욱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료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료 소비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젤 가솔린 기관이 연료 소비량이 많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는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 아니고 디젤 기관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솔린 기관의 장점은 단위 출력당 중량을 가볍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이 정답이겠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뭐다? 디젤 엔진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요. 사행정 6실린더 기관에서 6실린더가 한 번씩 폭발하려면 크랭크 축은 총 몇 회전하느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사행정이니까 사행정은 1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 크랭크 축 2바퀴 돌아간다겠죠. 그렇죠? 크랭크 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6실린더가 됐든 8실린더가 됐든 4실린더가 됐든 실린더 수하고 관계없이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1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바퀴가 돌아가는 거고요. 1사이클 동안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동안 모든 실린더는 한 번씩 다 폭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사행정 6실린더 기관에서는 크랭크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되고 6실린더인 경우에는 그 2회전 동안 모든 실린더가 각각 한 번씩 다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실린더가 한 번씩 폭발하려면 크랭크 축은 1사이클만 회전하면 되네요. 그죠? 사행정 사이클은 1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만 완성이 되면 결국은 6개의 실린더가 모두 다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1사이클 동안 크랭크 축은 몇 바퀴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2회전 하는 겁니다. 2회전. 자, 만약에 8실린더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8실린더인 기관에서 8개의 실린더가 한 번씩 다 폭발하려면 역시 크랭크 축은 2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사이클이라고 하는 1사이클을 돌아가는 동안 모든 실린더는 한 번씩 다 폭발합니다. 한 번씩. 6실린더면 6개의 실린더가 다 한 번 폭발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1사이클을 완성하려면 크랭크 축은 그렇죠. 2회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6실린더 기관에서 12개의 실린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개의 실린더가. 그럼 12개의 실린더가 다 한 번씩 폭발하려면 결국은 2사이클이 완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사이클. 그죠? 1사이클 동안 크랭크 쭉 두 바퀴 돌아가니까 2사이클을 완성하려면 그렇죠. 4바퀴가 돌아가겠죠. 자, 개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실린더 기관은 크랭크 축이 120도마다 한 번씩 폭발을 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위상차라고 한다고 했었죠? 위상차. 결국은 크랭크 축 2회전당 모든 실린더가 전부 다 한 번씩 연소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2번 문제하고 약간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몇 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되느냐? 오! 이 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한 바퀴 돌 때 1사이클이 완성된다고 했었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에 1사이클이 완성되죠. 자, 그래서 2행정 사이클 기관, 그 다음에 4행정 사이클 기관.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몇 회전? 크랭크 축 1회전. 그쵸? 1회전. 얘는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당 1사이클이 완성이 된다고 했었고요. 이 행정 사이클은 크랭크 축 1회전당 모든 실린더가 다 한 번씩 폭발하는 거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당 모든 실린더가 한 번씩 폭발을 한다. 폭발을 한다는 얘기는 저마도 모두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이거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1사이클 완성하려면 그렇죠. 1회전이죠. 1회전. 그죠? 2행정 사이클은 1회전당 한 번씩 폭발하는 거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전당 한 번씩 폭발한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과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2행정 사이클 기관과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2행정 사이클은 4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토크가 크므로 고속기관에 적합하다. 맞나요? 자, 지금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 것은. 그죠? 2행정 사이클 기관은 4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토크가 크므로 고속회전에 적합하다.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어느 때 적합한 거예요? 저속회전에 적합한 거죠. 그죠? 토크가 왜? 저속일 때는 토크가 커야 된다고 했고요. 고속일 때는 토크는 작아도 됩니다. 회전 속도가 빠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행정 사이클 기관은 4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토크가 크므로 저속기관에 적합한 것이고, 반대로 토크가 작으면 고속기관에 적합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표현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 등이 구조가 좀 덜 복잡하고, 그렇죠.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 등이 밸브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가 없는 것도 있고요. 있어봤자 거의 하나밖에, 흡입 밸브 또는 배기 밸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가 간단하고 없거나 간단합니다. 구조가 덜 복잡하죠. 이럼으로써 인해서 경제적이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주로 대형 유조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소형 투사이클 기관의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용 기계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기동이 쉽고 행정이 확실하다. 그렇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동성이 좋고요. 상대적으로 행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흡입 효율, 배기율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것들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 또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1번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사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토크가 크다. 그러면 토크가 크면 언제? 저속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속 성능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어떤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출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왜? 크랭크 축이 2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니까 얘가 10바퀴, 얘도 10바퀴라고 하면 각각 똑같이 10회전 얘 10회 한다라고 하면 얘는 10번 폭발하는 거고요. 얘는 5번 폭발하는 거죠. 폭발 횟수가 상대적으로 2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출력이 2배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2배까지는 높지 않고 대략 한 1.6에서 1.7배 정도 출력이 더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회전력의 변동이 적다. 회전력의 변동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회전력의 변동이 작기 때문에 저속 시에 충분한 그 동력을 회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하다. 왜? 한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니까 밸브 기구가 없거나 아니면 간단하다. 출력당 중량이 가볍고 값이 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을 보니까 유효 행정이 짧아요. 흡입할 때 흡입, 배기할 때 배기 충분한 행정을 이루어져야 흡배기의 작용이 원활할 텐데 흡배기 유효 행정이 짧아서 흡배기가 불량하다,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얘는 잘못하면 윤활유가 많이 소모될 수도 있고요. 연료도 많이 우리 소기 과정 중에서 연소하지 않은 과정에 그 가스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서 HC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료 소비율적 측면에서도 불량하다라는 얘기죠. 저속이 어렵고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스톤 링의 소손이 빠르다. 또 낙스의 배출은 적으나 뭐가 많다? HC의 배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인 거고요. 얘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과 단점 역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각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흡입 효율과 배기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열적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왜? 흡입 공기가 들어오면서 깨끗한 새로운 공기가 흡입 공기로 들어오면서 그 연소실 안을 좀 차갑게 냉각시켜주는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적 부하가 적고 회전 속도의 범위가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넓습니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저속 운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죠. 자, 네 번째로 최적 효율이 좋다. 최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효율을 얘기합니다. 흡입이 얼만큼 잘 되게 하느냐 이런 흡입 효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연료를 좀 더 적게 먹고 시동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밸브가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충격이라든가 기기적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밸브 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실린더 수가 적으면은 크랭크 축 2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다 보니까 그 힘을 이기고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통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고요. 마력당 중량이 무겁고 HC 배출이 적으나 상대적으로 얘는 낙스의 발생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을 서로 우리가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뭡니까?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단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이행정 기관은 토크가 높으나 고속 기관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왜? 고속일 때는 어떻습니까? 토크는 좋아요. 토크는 안정적이고. 근데 고속 회전일 때는 토크가 좋은 것보다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회전 속도가, 토크는 줄어들어서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행정 기관은 고속 기관에 적합하고 대형 기관에도 적합하지, 대형 기관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는 거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동차의 엔진의 압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혼합기를 연소 전에 얼마만큼 압축하는가의 정도 맞나요? 혼합기를 연소 전에 얼마만큼 압축하는가의 정도 이걸 보고 우리는 압축비라고 한다. 맞아요? 자, 이건 조금 뭔가 좀 불안하네요. 그죠? 실린더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간극. 혼합기를 연소 전에 얼마만큼 압축하는가, 이게 얼마만큼 압축하는가. 이건 실린더에 대한 그 행정물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실린더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비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축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 볼까요? 실린더의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비, 연소실 체적에 대한 실린더 체적의 비. 자,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실린더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비. 자, 옳지 않은 것은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일단 한번 이거 2번도 한번 넘겨놓고 한번 봅시다. 내연기관 이론 사이클에서 압축비가 증가하면 열 효율은 증가한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압축비가 커지면은 저 뭡니까? 그 이론 열 효율도 커져요. 우리 오토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1 마이너스의 압축비분의 1 이거에 비열비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압축비라고 하는 건데 압축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압축비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요. 얘가 커지면은 요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1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값을 빼주니까 결국은 얘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압축비가 커지면 효율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연기관에서 이론 사이클에서 압축비가 증가하면 열효율은 증가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의 압축비가 디젤 기관에 비해서 낮다. 그렇죠.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대략 얼마? 6에서 대략 7에서 11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가지고 있고요. 디젤 기관의 압축비는 대략 15에서 22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혼합기를 연소 전에, 그렇죠. 혼합기를 연소 전에 얼만큼 압축했는가 이게 압축비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실린더 행정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비,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죠. 두 개의 비 바뀌었습니다. 실린더의 연소실의 체적에 대한 연소실 체적과 실린더 행정 체적과의 비를 보고 우리는 압축비라고 하죠. 이 지금 얘와 얘의 자리 바꿈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면서 실린더의 총 체적이 연소실 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그때 줄어든 비율을 우리는 압축비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린더 행정 체적과 연소실 체적의 비, 이건 맞아요? 이게? 자, 이건 여기 이 말 자체에서 지금 틀린 건 뭡니까? 이 말 자체에서 틀린 것은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줘야죠. 이거 아닙니까?
압축비는 어떻게 구했어요? 압축비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비율 요거만 가지고서 압축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압축비 증가에 따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압축비가 증가하면요. 압축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좋다고요? 열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었습니다. 압축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 효율이 증가를 하고 열 효율이 증가를 하면 문제는 뭐야? 압축비가 증가하면 열 효율이 증가하고 그러면 압축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열 효율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압축비를 너무 높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높이면 그렇죠. 조기점화에서 노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압축비 증가에 따라서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압축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출력은 증가한다. 그렇죠. 효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력도 증가하는 겁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인해서 연료 소비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죠.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압축비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노크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압축비를 올리고 싶어도 그 한계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압축비 증가에 따라서 출력 커지고 연료 소비율은 적게 할 수 있다. 연료를 적게 먹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압축비 증가에 따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 자, 뭐 나머지는 뭐 다 틀린 말이죠. 압축비가 증가하면 출력 당연히 증가한다고 했었고요. 연료 소비율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뭐 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압축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다? 출력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지니까 악셀 페달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먹겠죠. 뭐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솔린과 비교 시 디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비교 매체를 가솔린과 비교를 했고요. 지금 문제 자체는 디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젤의 장점으로 틀린 건 뭐냐 이거죠. 토크 변동이 적어 운전이 용이하다. 자,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토크 변동이 적어 운전이 용이하다. 그래서 가솔린의 토크 변동은요, 볼록 솟는 구조지만 디젤 기관은 그 토크 변동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 구간이 적습니다. 토크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크 변동이 적어 운전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디젤 기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화점이 높아서 화재 위험이 적다. 그랬죠. 가솔린 기관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한 40도씨. 얘는 경유는 약 55에서 70도씨 정도.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취급하기 좋고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세 번째로 진동이 작고 운전이 정숙하다.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진동이 커요? 그렇죠. 디젤 기관이 진동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진동이 큰 것은 장점인가요? 아니죠. 디젤의 장점이 아니죠. 진동이 크고 운전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디젤 기관의 단점입니다. 진동이 적고 운전이 정숙하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겠죠. 가솔린 기관. 자, 네 번째로 대기 오염의 성분이 적다. 가솔린 기관은요. 가솔린 기관은 우리 일반적으로 배기가스가 빠져나오는 것은 COHC, NOx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이게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은 물론 COHC, NOx 여기에 입자상 물질인 PM, 매연이라고 하는 것도 빠져나오죠. 이게 디젤입니다. 그렇지만요. 디젤 엔진은요. 이 양은 요 COHC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양이 작습니다. 근데 이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이 CO 값이 전체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기가스가 빠져나오는 인체해가 되는 유해성 가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가솔린 기관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상황을 본다고 하면 디젤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 양은 극히 작고 이 양도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거고 얘는 뭐 가짓수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가짓수만 가지고서 따지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입자상 물질인 PM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디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나오는 발생량이 거의 적으니까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CO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기관이 굉장히 그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대기 오염 물질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오염 성분이 디젤 기관은 적다라고 하는 장점이고요. 자,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그렇죠. 3번은 가솔린 기관의 장점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개 비교 한번 잠깐 해봅시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가솔린 기관은 배기량당 출력의 차이가 없고 제작이 그만큼 용이하다. 또한 가속 성능이 좋고 운전성이 정숙하다. 시끄럽지 않죠. 진동 적고요. 그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단위 중량당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디젤 기관의 장점은요. 연비가 좋고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뭐에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는 연료비가 100대 한 85밖에 안 되죠. 8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열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죠. 가솔린 비해서 디젤 엔진 열효율이 훨씬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크 변동이 적어서 운전이 용이하고 대기 오염 성분이 적으며 그 다음에 인화점이 높아 화재 위험성이 적다. 그런 데 비해서 단점을 보면은요. 단점. 자, 전기 점화장치가 고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폭발하는 것은 디젤인 거고 디젤은 자기 스스로 폭발하기 때문에 점화장치가 별도로 없죠. 근데 가솔린은 점화장치를 별도로 둬야 되고 그 점화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면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는 뭐 엔진이 부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고장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고요. 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먹습니다. 뭐에 비해서? 디젤 엔진에 비해서. 또 기화기식은 회로가 복잡하고 기화기, 요즘은 뭐 기화기 차량 사용하지 않는데 기화기라고 하는 것은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혼합기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기화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화기 자체는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조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점 또한 있었고요. 연료의 인화점이 높아서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점에 해당하고 반면에 단점을 보면은요.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그렇죠. 얘는 무거워요. 소음 진동 많고 연료를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연료 분사 장치 등의 고급 재질이며 정밀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또 배기 중에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매연으로 인해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 시동전동기의 출력이 그만큼 커야 됩니다. 시동전동기의 출력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가솔린 기관은 압축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크랭크축을 돌려주는 매체가 기동전동기잖아요. 그죠? 근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압축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이기고서 기동전동기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기동전동기 출력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고 또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견디고 또는 폭발 압력 이런 것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반대로 PM, 입자상 물질은 낙스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에 다량 배출되어 치명적인 공해물질 방출 주범으로 지목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디젤 엔진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배기가스 부분 인체 해가 되는 대기 오염 물질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가솔린이 더 많은 거예요.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자, 18번. 다음 중 압축비가 가장 높은 기관은 뭐냐? 압축비가 제일 높은 기관은 디젤 기관입니다.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디젤 기관이 압축비가 더욱더 한 2배 정도 더 높았었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디젤 기관이 압축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LPG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가솔린 기관, LPG 기관 뭐 이거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7에서 11대 1, 8에서 한 10대 1 정도, 디젤 기관은 한 15에서 22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더라. 그만큼 디젤 기관은 압축열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연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축비가 커야 압축열도 많이 발생할 테고, 그 압축열이 많이 발생해야 연료를 분사했을 때 착화가 쉽기 때문에 디젤 기관은 가솔린에 비해서 압축비가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19번. 압축비가 동일할 때 이론 열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 기관은 무슨 사이클이냐 이거죠. 그죠? 압축비가 동일하다. 자, 우리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하고 압축비가 같습니까? 아니죠. 가솔린 기관은 대략 7에서 11대 1이라고 했었고, 디젤 기관은 15에서 22대 1이라고 했었잖아요. 두 개의 압축비가 안 맞습니다. 또한 압축비가 크면 클수록 열효율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열효율이 훨씬 더 좋겠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자체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만약에 가솔린 기관이든 디젤 기관이든 똑같이 압축비를 똑같이 했다. 얘도 11대 1, 얘도 11대 1로 똑같은 압축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열 효율을 재면 누가 더 높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효율이 더 좋을 거냐라고 보면, 두 개를 지금 압축비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했을 때예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지금은 이렇게 지금 압축비를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놨을 때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오토사이클입니다. 오토사이클. 그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그다음에 디젤 사이클 순이에요. 그래서 오토사이클이 가장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이 두 번째 좋고, 그다음에 디젤 사이클이 제일 낮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 사바테 사이클은 사바테 사이클대로 또는 디젤은 디젤대로, 오토는 오토대로 했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압축비를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가장 좋은 건 사바테 사이클, 디젤 사이클, 오토 사이클 순서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조건 자체는 만약에 이렇게 압축비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압축비를 똑같은 상태로 맞춰놓고서 실제 열 효율을 재면 누가 제일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은 오토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오토사이클. 자,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압축비가 서로 안 맞잖아요. 이걸 압축비를 똑같이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엔진이 있습니다. 압축비를 변경시켜서 열 효율을 측정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진을 우리는 CFR 기관이라고 하죠. 이 CFR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압축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엔진을 보고 우리는 CFR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 하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사이클이 가장 열 효율이 좋다. 어떨 때? 압축비가 동일한 조건일 때. 지금 전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압축비가 동일할 때라고. 자, 20번. 2사이클 기관과 4사이클 기관의 비교이다. 2사이클의 기관의 장점은 뭐냐? 자, 연료 소비량이 적다. 연료 많이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저속 운전에 적합하다. 아니죠. 저속 운전의 회전력의 변화가 적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속 회전에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흡배기 작용이 뚜렷하다. 아니죠. 흡배기 작용이 불량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저속 운전이 저속 운전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흡배기 작용이 불량하다라고 했었어요. 무게가 가볍고 제작비가 염가이다. 그렇죠. 4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는 밸브 장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를 경량화시킬 수 있고 또 주변 장치를 계략화시킴으로써 인해서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음으로써 인해서 값이 싸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연료 소비량이 적다. 저속 운전이 고속에서 저속까지 회전수의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흑백이 작용이 뚜렷하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계속 했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실린더 내경이 지름이 70mm고 행정이 70mm인 4실린더 기관의 총 배기량. 자, 이거 지금 몇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총 배기량 구하는 식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 총 배기량. 우리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4분의 파이 d 자승의 L이라고 했었죠? 또는 0.785에 여기다가 d 자승의 L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4하고 파이하고 약분하면 0.785니까. 자, 여기서 참고하면 D라고 하는 것은 내경이라고 했었고 내경의 단위는 센티미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센티미터.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했었고 행정이라고 했었고 여기의 단위도 역시 센티미터입니다. 자, 단위 항상 구분해 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총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총배기량. 총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 곱하기 기통수죠. 기통수. 그죠? 몇 기통짜리냐? 그러면 자,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배기량은 0.785에 거기다가 내경이 얼마입니까? 70인데 70mm에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7이죠. 7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행정이 70mm니까 역시 7cm 7. 이게 배기량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기통수가 몇 기통이라고요? 4실린더라고 했네요. 4실린더 곱하기 4 해주면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대략 1077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배기량 구하는 공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n 해주면 총배기량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기량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22번.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2회의 폭발 행정을 하였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했느냐? 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축 한 바퀴 돌 때 1회 한 번 폭발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두 번 폭발하려면 크랭크 축? 그렇죠. 2바퀴 돌아가야 되겠죠. 2바퀴.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1회 전에 한 번씩 폭발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2회 폭발 행정을 하려면은 크랭크 축은 몇 바퀴 돌아가느냐? 그렇죠. 당연히 2바퀴 돌아가겠죠. 자, 2회전입니다. 2회전. 이해되셨죠? 이건 머릿속으로 연산하면 뭐 답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오토, 디젤, 사바테 사이클에서 가열량과 압축비가 같을 경우 전제 조건 뭡니까? 금방 얘기했죠. 우리 압축비가 같다라고 합니다. 압축비가. 아까 우리 CFR 기관 얘기하면서 그죠? 압축비가 서로 틀린데 만약에 압축비를 똑같게 했을 때 누가 제일 열 효율이 좁냐? 금방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오토 사이클이 가장 열 효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바테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토, 사바테, 디젤 사이클 순서가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조건은 뭐예요? 가열량과 압축비가 동일할 때라고 하는 조건하였을 때는 오토, 사바테, 디젤 사이클 순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하면요. 공급 열량과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공급 압력과 최고 압력 우리 폭발 압력 최고 폭발 압력이 만약에 서로 다 틀리잖아요. 지금 오토, 디젤, 사바클 다 틀립니다. 근데 꽝 하고 폭발했을 때 여기 압력을 4개, 3개를 다 똑같이 해놓고서 압력을 재보면 열 효율을 재면 누가 제일 좋으냐 이거죠.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은 디젤, 사바테, 오토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냥 실제 순수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뭐가 좋다고요? 그렇죠. 사바테 사이클, 디젤 사이클, 오토 사이클 순서입니다. 사바테 사이클이 효율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디젤, 그 다음에 오토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건은 뭡니까? 압축비가 일정할 때는 오토 사바테, 디젤 사이클 순이고 그 다음에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디젤, 사바테, 오토 사이클 순서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번.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를 높였을 때 발생되지 않는 현상은 어느 것인가?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좋다고요? 열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열 효율이 좋아지기 위해서 압축비를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겠죠. 이상연소, 조기점화, 노킹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죠? 노킹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조기점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조기점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상연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압축비를 높이면 조기점화에 의한 이상연소로 인해서 노크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압축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열 효율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증가.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효율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열 효율이 저하가 아니고 열 효율 증가가 맞겠죠? 이해되셨죠? 압축비가 필요 이상으로 높으면 열 효율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조기점화에 의한 이상연소로 노크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축비를 너무 높일 수도 없어요. 또 압축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노크, 조기점화, 이상연소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열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열 효율 저하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겠네요. 자, 25번. 내연기관의 출력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엔진의 출력을 증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엔진의 출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지 않은 건 뭐냐? 회전수를 높인다. 당연히 엔진 회전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출력 커집니다. 자, 뭐 우리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거 뭐였죠? 아까 IHP였었고요.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우리는 지시마력이라고 했죠. 자, 이 지시마력 또는 도시마력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75 곱하기 60 곱하기 2에 P, A, L, R, N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회전속도입니다. 엔진 회전속도 R, 엔진 회전속도.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연소실에서 직접 측정하는 측정 마력이 지시마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제동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동마력, 정미마력, 축마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BHP라고 했었죠. P의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75 곱하기 60 2파이 TR이죠. 여기서 이 R 값도 역시 엔진 회전 속도입니다. 엔진 회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출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진 회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은 커진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R 값은 1개 이상 넘어가면요. 엔진 회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마찰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엔진 회전 속도가 일정량 이상 커지면은 더 이상의 출력은 안 커져요. 오히려 출력이 줄어듭니다. 왜? 마찰 손실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엔진의 효율, 출력과 회전 속도는 비례관계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플라위를 크게 한다. 플라위를 두는 이유가 뭐죠? 플라위를 두는 이유는 관성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회전하려고 우리가 플라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어떤 진동과 울컥거림, 맥동적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그래서 크랭크 축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가 플라휠입니다. 엔진 출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평균 유압력을 높인다.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 유효압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유압력. 이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 얘 커지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 유압력 P라고 하는 것과 엔진 회전 속도 R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비례관계를 가져요. 비례관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실린더 안찌르미 크기. 실린더 안찌르미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A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적. 자,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린더 요 면적이 단면적이라고 그래요. 요거 곱하기 여기 L, 요게 뭐죠? 행정이죠, 행정.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곱하면요, 요 두 개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배기량입니다. 배기량. 배기량. 자, 이 배기량 결국은 뭡니까? 실린더 안찌름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커져요? 이 A 값이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 결국은 출력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뭡니까? 평균 유압력 P라고 하는, 여기다 적어 볼까요?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평균 유효압력입니다. 평균 유효압력. 평균 유효압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A는 피스톤 단면적이고요. 단면적. 평균 유압력의 단위는 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곱센티미터. 압력 단위니까 kg/제곱센티미터. 피스톤의 단면적은 제곱센티미터죠. 면적이니까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L은 행정을 의미하고요. 행정. 여기에서의 행정은 뭐로 표현하냐면 미터로 표현합니다. 미터예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를 이야기하죠. 회전수. 엔진 RPM을 얘기합니다. RPM.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기통수죠. 기통수. 몇 기통짜리냐? 자, 결국은 요거 두 개의 합이 뭐라고? 이 두 개의 곱이 피스톤이 단면적 곱하기 행정. 이건 뭡니까? 이게 배기량 아닙니까? 배기량. 그죠? 배기량. 그러면 배기량은 뭐에 의해서 커져요? 내경이 걸 만큼 되느냐? 또 행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기량이 커지고 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의 안재림이 커진다는 얘기는 A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A 값이 커지면 결국은 출력 커지겠죠. 그죠? 맞죠? 엔진 그 지시마력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 유압력이 커지면 그다음에 피스톤의 단면적이 커지면 행정이 커지면 피스톤 단면적과 행정을 합친 것을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했죠.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출력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뭡니까? 실린더 수죠. 실린더 수.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통수가 많으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총 배기량이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배기량이 커지면 그만큼 출력 또한 커진다. 자, 그래서 출력과 연관성이 없는 건 뭡니까? 그렇죠. 플라휠이라고 했었죠. 플라휠. 플라휠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엔진의 출력과 전혀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엔진의 출력은 크게 평균 유압력, 단면적, 행정, 기통수,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 이런 것들에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우리 그 엔진 기관 파트 첫 번째 파트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